낭만서점 특별편 세 번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서점 진행을 맡고 있는 현문순 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특별편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정현 작가님의 후임 진행자가 올 때까지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 편의 방송을 저 혼자 하겠다는 이 결심을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원래 앞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과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상당히 다른 문제잖아요. 물론 특별편 첫 번째 방송의 경우에는 이 강신주 씨와 또 이상용 씨가 나오셔서 저의 이 부담을 좀 덜어주셨지만 특히 지난 두 번째 방송 또 낭만서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었던 시 작품을 하느라고 좀 저도 심려가 많았고 특히 저희 피디님 엄청난 걱정을 하셨습니다. 행여나 이 낭만서점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하셨고요. 하지만 뭐 특별편이 어떠냐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걸 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피디님께 우겨서 방송을 했는데요. 다행히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그 따뜻한 호응이 있어서 제가 피디님께 얼굴이 서게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녹음할 때 피디님께서 많은 그 구박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그런 또 압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편 세 번째 방송은 시가 아니라 소설에 대해서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외부 억압에 또 약한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은 힘을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특별편 두 번째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정현 작가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듣기 좋으셨다고 덕담을 해주셨는데요. 작업하시면서 틀어놓으셨다고 해요. 내용이 뭐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고요. 목소리가 좋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약간 제가 그 누군가 대화를 할 때랑 저 혼자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는 약간 하이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한 톤 높아져서 약간 그 기분이 좀 상승된 상태로 말을 하는데 혼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약간 처진 상태로 말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무게를 잡는 듯한 네, 그런 인상도 제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부러 소설도 가벼운 걸 골랐어요. 혼자 하지만 가볍게 또 경쾌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네,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저희 낭만서점 업로드가 매주 화요일에 올라가는데요. 화요일이라고 할 때 낮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1시, 2시쯤 업로드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시간에 기다리셨다가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올라왔지? 이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사실은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 녹음을요, 특별편 두 번째 방송을 월요일 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녹음을 하다 보니 편집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새벽에 업로드가 안 되고 그 낮에 업로드가 됐는데요. 깍꿍몽룡이님, 네 닉네임이 특이하네요. 깍꿍몽룡이.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는 급물살 같은 경우와 차츰 알아가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낭만서점과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잘 모를 때는 가볍게 느껴지기만 하기도 했던 두 분의 농담과 웃음이 이제는 정스러운 듯 나누는 책 이야기도 사사로운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즐겁고 행복한 방송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네, 이런 애정 어린 그 소감들 큰 힘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랄랄라 17님, 옥자님, 네, 그리고 완님, 이 방송 업로드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네, 안타까움과 걱정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귤님과 뽀로뽀로미님 시 낭독에 대해서 좋다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두 분 유일하네요. 좀 더 달아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20분이면 이거 좀 이렇게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제가 PD님께 압력을 가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 귤린과 뽀로뽀로미님의 이 댓글 참 소중합니다만 저희 PD님이 움직이질 않으시네요. 네. 조금 더 강력한 푸시가 필요할 듯합니다. 네, 그리고 반짝별님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이 정희연 작가님의 빈자리를 크게 또 느끼고 있다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의연하게 방송을 해달라고요. 네,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죠. 새로운 진행자가 이 구해진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은 실제로 저한테 그 아쉬움과 그 허전함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정희원 작가님이 안 계신 이 자리를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또 새롭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들, 네, 항상 댓글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낭만서점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코너입니다. 낭만서점 청취자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하기. 네, 항상 뭐 닉네임으로만 뵙던 분들 혹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더라도 이 음지에서 청취를 하고 계셨던 분들의 이 목소리를 직접 듣는 즐거움이 저한테도 정말 큽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서점 애청자 한수정입니다. 매주 낭만서점을 통해서 정희연 작가님과 허위평론가님의 책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매번 책 추천만 받다가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과 꼭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남겨봅니다. 그 책은 바로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라는 이탈리아 소설입니다. 테오의 13일이라는 부제를 가진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8살 아이인 테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어른들의 세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테오는 매일 싸우는 엄마 아빠를 구하기 위해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나폴레옹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미 죽었고 저 세상에 가버린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오는 죽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동화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체도 쉽고 분량도 많지 않은 이 이야기는 금세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오의 질문들이 남기는 울림은 길게 남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여운을 이기지 못해서 저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요. 나라면 어떻게 테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등등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하나들이 저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저에겐 소중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한 번쯤 자신과 가족,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패배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이 시대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의 테오를 꼭 만나보세요.
네, 저희 낭만서점 청취자이신 한수정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로렌차 젠틀레 작가의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로렌차 젠틀레는 이탈리아 작가라고 하죠. 8살 소년 테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한수정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5년 1월에 나왔는데 제가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책이기도 한데요. 이번 기회에 일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스럽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신 한수정님께는 저희 커피 상품권과 또 다른 책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또 함께 읽고 싶은 책 보내주시면 이런 소정의 상품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낭만서점 특별편 3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특별편의 책은요, 예전에 신간도서로 소개한 적이 있는 정세랑 작가의 제인, 제욱, 제운입니다. 네, 별칭으로 제제제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인, 제욱, 제운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줄여서 제제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건요, 이 4월이라는 시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4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4월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아직 거기 그대로 있는 것들도 있죠.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나온 것이 아니라 어쩐지 돌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때야말로 어쩌면 이 친절함과 다정함이라는 얼핏 보기에는 아주 작지만 그런 소중한 것들을 좀 되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절함과 다정함이 듬뿍 묻어나오는 제제제를 들고 왔는데요. 정세랑 작가는 우선 소개를 해드린다면 정세랑 작가는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2010년에 판타스티라는 잡지에 드림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장편 소설로는 덧니가 보고 싶어, 지구에서 하나뿐, 이만큼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 이만큼 가까이라는 소설로 2013년 창비 장편 소설상을 받았습니다. 정세랑 작가하고 저는 동갑입니다.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동갑내기 작가를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세랑 작가가 저하고 이 같은 해에 태어났고 또 어쨌든 다른 환경에서 이 같은 시간대를 보내면서 성장한 작가로서 세상을 어떻게 볼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눈여겨봤던 그런 소설가입니다. 사담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다른 어떤 출판사의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서 뵀을 때는 정말 유쾌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예리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랑 작가의 이 신작 제인, 제욱, 제운을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 책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초능력이 생긴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바지락 칼국수가 아니고요. 형광빛이 도는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이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런데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이 3남매인 제인, 제욱, 제우는 원래 불만이 하나씩 있습니다.
연구원인 첫째 제이는 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때문에 손톱 상태가 늘 엉망입니다. 큐티클이 벗겨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일 아트를 해도 막 며칠 못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회사원인 둘째 재욱이는 이 몇 년 전 큰 사고를 당해서 이 주변 분위기에 신경을 쓰는 게 어려워집니다. 주변에 어떤 그 상황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때 항상 그 미묘하게 늦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녕하면 바로 안녕하면 되는데 약간 텀을 두고 이게 뭐 어떤 상황이지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인 재훈이는 고등학생인데요. 오래된 아파트에 느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느라 맨날 학교에 지각을 합니다. 집이 13층이거든요. 그럼 뭐 내려가면 되지 않겠느냐. 계단이 있잖아.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재훈이가 좀 뭐랄까요. 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무릎이 다 망가진다라는 생각으로 계단을 이용하지 않아요. 항상 지각하는 이런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런 그들의 심각하지만은 않은 그러나 각자에게는 또 심각한 이런 고민들은 형광 바지락 칼국수 덕분에 해결됩니다. 제이는요 강철보다 강한 손톱을 얻게 되고요. 재욱은 이 위험을 감지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제 위험하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막 형광색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아채는 거고요. 또 재훈이는 엘리베이터를 그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엘리베이터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바로 7층으로 와 하면 7층으로 바로 옵니다.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절대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참 소소한 능력이죠. 보통 우리가 초능력 하면 그래도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로 빌딩 사이를 좀 날아다니고 뭐 슈퍼맨처럼 정말 그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렇게 우연히 갖게 된 능력을 가지고 본인의 자리에서 제대로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합니다. 강철보다 강력한 손톱을 가진 울버린보다 강력한 이 손톱을 가진 제인이 어떻게 자기의 어머니를 구했는가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요를 털고 있었다. 예이 아빠의 테니스채로 요를 털었다. 날씨가 이미 너무 추웠고 겨울 햇빛은 희끄무레해서 요를 말리기엔 좋지 않은 날이었다. 세탁기에 털기 기능 있던데 그냥 그거 하지. 옛날 요라 너무 두껍고 무거워. 세탁기가 못 돌려. 요는 정말로 무거워 보였다. 난간대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온 공기가 차가웠기 때문에 코트를 벗지 못하고 제이는 엄마 뒤를 서성거렸다. 내가 할게 엄마. 난간 언 것 좀 봐. 거기 올라서지 좀 마요. 그러다가 미끄러져. 테니스채를 빼앗으려 했더니 엄마가 제인의 손을 세게 떨쳤다. 난간에서 미끄러진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80년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부터 얼었다 녹았다 하며 약해질 대로 약해진 가로대 자체가 아래로 내려앉았다. 엄마는 비명도 못 지르고 밑으로 푹 꺼져서는 아래층에 매달렸다. 제인은 허들 선수였다. 뛰어넘어야 할 대상과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파악했다. 비스듬하게 한쪽만 매달린 난간대를 넘어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내려갔다. 평소보다 길어서 유용했다. 긁힌 시멘트 가루가 머리 위로 떨어져서 제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 내 목에 매달려. 엄마는 가까스로 매달려 있었다. 아래층 베란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알루미늄 자재로 되어 있었다. 엄마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만 했지만 미끄러웠다. 얼굴이 붉어진 엄마는 대답도 못했다. 그러나 제인마저 떨어뜨릴까 겁이 나는지 가까이 다가가자 매달리길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오른손으로 엄마의 몸통을 안고 왼손으로만 벽을 붙들었다. 손톱이 강할 뿐 팔 근력은 형편없었으므로 제이는 속절없이 아래로 미끄러졌다.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한 에어컨 환풍기는 이쪽 라인이 아니었고
겨울이라 열려있는 창도 없었다. 그나마 망창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다. 손톱으로 남의 집 망창을 4개나 찢었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엄마, 제발 나한테 좀 매달려. 제인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엄마가 제인을 끌어안았다. 양손을 쓸 수 있게 된 제인은 추락 속도를 더 늦출 수 있었지만 화단에 떨어졌을 때는 두 사람 다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난 후였다. 제인은 손목뼈에 금이 갔고 엄마는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 두 사람 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게 뻔했다. 먼저 떨어진 요가 바로 옆에 구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추운 화단에 누워 있었다. 13층에서 떨어졌지만 3층에서 떨어진 것만큼 다친 것 같았다. 3층에서만 떨어져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었으니 더한 걸 바랄 수는 없었다. 엄마가 울었다. 제이는 차라리 웃고 싶은 기분이었다. 경아가 웃었던 게 조금 이해가 갔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올려다 보니 제인이 찢으면서 내려온 망창들이 누군가의 검고 얇은 혓바닥처럼 바깥으로 늘어져 바람에 흔들렸다. 흐리고 흐린 날이었다. 대체 왜 이런 날에 이불을? 예, 제인이 초능력을 얻게 된 건 이 손톱이 강해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손톱을 사용해서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인 어머니를 구하는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려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제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필 이런 날에 요를 털어서 이런 고생을 시키나 하는 이런 장면에서도 어떤 그 유머가 비어져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이 제인 제욱 제운의 색채를 느끼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PD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형광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PD님은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어떤 자기가 능력을 갖고 싶다는 건, 그 반대 이면에 현재의 고민들이 항상 거기에 내재해 있다는 거잖아요. PD님이 그만큼 바쁘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시간을 멈춘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겠죠. 못된 짓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령 뭐 직장 상사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시간이 멈추고 난 다음에 직장 상사의 어디가 아프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저의 경우에는 그 투명 인간 능력을 가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이 투명 인간은 항상 비참하게 그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할로우맨 같은 경우도 이 정신 이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욕망을 추스를 수 없는 인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투명 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은밀히 이렇게 관음증적으로 관찰해보는 것도 살아생전에 한번 해볼 만한 일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얼핏 해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특촬물을 좋아합니다. 특촬물이 뭐냐면 파워레인저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제가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항상 틀어놓는 프로그램이 투니버스 이런 쪽이에요. 항상 보면 파워레인저나 요즘에 가면라이더 위저드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굉장히 전 즐겨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변신하거나 이 세상을 구하는 장면에 저 스스로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걸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나도 저렇게 변신해보고 싶다. 난 어쩌면 저렇게 멋있게 변신할 수 있는 파워레인저인지도 몰라. 그런 은밀한 바람들이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제인 제욱 제운이 저한테는 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부에 보면 삼남매가 같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서 제인이가 이 할리우드 이런 히어로 영화들은 너무 뻔하다. 항상 백인 남성이 아시아 여성을 구한다. 이거 너무 오리엔탈적이지 않냐, 오리엔탈리즘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둘째인 제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가 재미없는 건 맞는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아직도 세계의 극히 일부인 것 같아. 히어로까지는 아니라도 구조자는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제욱이 말했을 때 제인과 재우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각자 자기가 구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게다가 어쩌면 구해주는 쪽은 구조자 쪽인지도 몰라. 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둘째인 재욱이 같은 경우는 사막 플랜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국경을 넘어서 탈출한 두 소녀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막을 봤는데 그 사막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뭔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그 두 소녀가 쓰러져 있었고 그 소녀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셋째인 재훈이 같은 경우는 이 어머니가 미국에 잠깐 너 교환학생 좀 다녀와라 이래서 방학 동안 가게 되는데요. 학교에 괴한 2명이 침입을 합니다. 환각 상태에 빠진 괴한들이 총과 칼을 들고 이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재훈이가 보고 내가 이 친구들을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키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재훈이가 조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을 꽉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니게 사람들을 구조하죠.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영웅이 힘없는 일반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헐리우드 서사는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비판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영웅들이 또 구조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겠죠.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도운 이 삼남매야말로 사실은 영웅이고 또 구조자인 것이겠죠. 물론 초능력이라고 해도 이 미미한 능력을 가진 삼남매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들을 구한 이후에도 제인과 재욱과 재우는 연구원으로, 회사원으로, 또 고등학생으로 평범하게 삽니다. 네, 이 제인, 재욱, 재우는 바로 그런 소설입니다. 일상에 찾아온 다양한 우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시리즈가 이 노벨라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노벨라는요, 독일 문학 용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중편 소설 정도로 번역이 될 듯합니다. 또 다른 출판사에서는 경장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중편 소설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의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아우르려고 한다는 그런 양식인데, 단편이 날렵한 스케치를 한다면 장편은 통일된 전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편 소설은 장편 소설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 단편의 경쾌함과 장편의 어떤 전체성을 함께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양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말하자면 이도 저도 아닌 소설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세랑 작가의 이 작품은 알맞은 형식을 예쁜 옷을 입듯이 잘 맞춘 소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정세랑 작가의 이 책을 읽고 떠올렸던 생각들은 제인과 재욱과 재훈 같은 친구들이 제 곁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작가가 인물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소설 안에 그 인물들이 악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악당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악당이 참 요즘 소설이나 영화에 비한다면 참 착한 악당들이에요. 얘네들을 악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식의 악당인데요. 작가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작품 세계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정세랑 작가는 이 나쁜 세계나 인간들을
드러내기는 하되 그것을 향해서 어떤 단절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면 뭐 누군가는 그런 나쁜 세계와 더 부딪히고 싸워야 하는 게 아니냐. 그냥 단절된 채로 좋은 쪽만 바라보는 게 어쩌면 무책임한 낙관이고 회피가 아니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순한 도피로서 악인들과 단절하고 뭐 상냥한 인물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나쁜 속성들이 속해 있는 어떤 세계의 설자리를 작품 안에서 좁혀버리면서요. 혹은 뭐 나쁜 인물들의 면전에서 고개를 쌩하고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쁜 것들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힘을 잃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과 노력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정세랑 작가의 세계에서는 친절한 인물들이 가진 다정한 부분에 집중을 해주고요.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또 목소리를 주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거나 또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들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사연이 어찌됐건 나쁜 건 나쁜 거고 그건 이 세상에서 고쳐져야 하는 거니까요. 나쁘고 못된 폭력에 맞서서 뭐 이런 건강한 태도로 일관해주는 사람이 친구라면 아마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또 친구보다 회사 상사, 또 인사과의 과장님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지 않은 것, 또 폭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동료들의 작은 친절함을 참 섬세하게 알아봐주는 사람이 그런 상사인 회사라면 그런 곳의 분위기는 겪어보지 않을 것 같아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문학작품들 안에서 등장인물들은 습관적으로 우울하고 또 자기 내면 속으로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면 사유의 깊이나 고뇌의 색채만큼 분위기는 아주 무거워지고요. 또 어두워집니다. 물론 모든 작품들의 인물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인물의 고통 속에서 함께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괴롭혀보고 또 나라고 생각했던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자신이 가진 어떤 여러 면들을 재구성해보는 작업 역시 독서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문학이 아닌 현실에도 그런 고통과 우울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문학 안에서 잘 다루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문학 안에서 인물의 깊은 고뇌와 또 고통을 응시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한 뼘쯤 미뤄져 왔던 것.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 밝고 건강하고 유쾌한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우리가 좀 잘 해왔던가? 뭐 이런 물음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에게 또는 남에게 밝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유쾌하거나 건강한 것들에 대해선 노력이 필요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이 유쾌하고 밝고 건강한 것인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은 문학을 통해서 점검하고 비춰졌던 적이 좀처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세랑 작가의 작품과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고 흥미를 느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제인, 제옥, 제후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때의 건강한 사람들을 뭐 신체적으로 또는 뭐 정신적으로 상처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건강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다치게 하고 또 자신을 아프게 한 것과 잘 화해하는 사람, 그런 상처들을 잘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소설의 경우에는 그 갈등을 서술할 때 그 갈등을 증폭시켜서 끝없이 인물들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소설을 읽고 나서 한편으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나 자신에게 내재한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뭐 소설을 보고 뭐 따뜻하다거나 이 경쾌하다라고 느끼진 않죠. 그런데 정세랑 작가의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경쾌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뭐 문제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에 내재한 긍정성을 돋보기로 이렇게 강조해서 보듯이 잘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 나쁜 마음에 이렇게 뒤덮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거대한 사회의 악들을 반대로 이렇게 조금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경쾌하다 또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설 속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첫째 딸인 제인이 안고 있는 상처는 이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와 그런 아빠를 계속해서 받아주는 엄마입니다. 이 아빠의 바람기에 대해서 소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빠의 바람기는 할아버지에게서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격동의 20세기에 잘 놀고 요절한 할아버지와 꼭 닮았다고 했다. 엄마는 기분에 따라 피가 더러워서 그렇다. 혹은 압이 없이 자라서 그렇다.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어쨌거나 집안 문제인 것은 확실해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세 번째 큰어머니가 큰 집에 들어왔을 때쯤엔 다들 미소로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지나가는 여자라고 여겼는지 아무도 정확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나마 작은아버지는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 언젠가 사업이 잘 되면 또 모를 일이었다. 대체 너희 가족이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대는 이유가 뭐니? 결국 너희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잖아. 그럼 됐잖아. 큰아버지가 아버지와 닮은 그러나 조금 더 턱이 발달한 얼굴로 말했을 때 엄마뿐 아니라 새남매도 정말로 화가 났었다.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이 정세랑 작가의 세계에서 이런 아버지들은 마땅히 이 외면받고 단절되어야 할 그런 인물들이죠. 이런 상처를 배경으로 안고 있는 이 제인의 모습은 또 어떤지 읽어볼게요. 유전적으로 나쁜지 모르니까 너희도 조심해라. 동생들의 어깨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문신으로 새길 기세로 제인은 잔소리를 자주 했다. 하지만 사실 그 잔소리는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제인도 살면서 한두 번 실수를 해봤다. 친한 친구와 술김에 키스를 해보았고 어느 한쪽과 사귀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을 동시에 데이트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초반에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계심이 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아주 더러운 동물이 있어. 평생 발정기인 다른 사람을 해치고도 뻔뻔스러울 수 있는 혀를 덜렁덜렁 빼문 동물이 있어. 고삐를 잡아야 해. 사슬을 채워야 해. 제인은 자주 다짐했다. 나쁜 형질의 이미지를 늘 동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인은 과학자답지 않게 토테미즘적이었다. 울음을 그칠 기미가 없는 엄마를 내려주고 대전으로 돌아가며 제인은 생각했다. 20대 내내 가장 힘들게 배운 것은 불안을 숨기는 법이었다고 말이다. 불안을 들키면 사람들이 도망간다. 불안하다고 해서 사방팔방에서 자기 불안을 던져서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없다. 가방 안에서도 쏟아지지 않는 텀블러처럼 꽉 다물어야 한다. 30대 초입의 제인은 자주 마음속의 잠금 장치들을 확인했다. 아버지의 바람기에 대해서 이 첫째 딸인 이 제인은 정말 큰 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억압 기제로 작동이 돼서 자기 자신의 행위마저도 계속 그 스스로 검열하고 나는 정말 나쁜 피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옥죄는 그런 식의 삶을 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꼭 제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집에선 첫째인데요. 어떤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참 닮고 싶은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도 어느 순간 행동들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갖는 이 반동적인 어떤 생각들을 참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구나.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숙제만으로 떠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부모의 숙제까지 함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녹음이 끝나고 정현 작가님하고 피디님하고 함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자식된 입장으로서 나와 똑같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렵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결점이 많은 사람인데 행여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의 아이가 나를 경멸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닮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에 나는 그 결혼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는 현재까지 날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피디님과 작가님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걱정이 돼요, 진짜로. 나 같은 애가 태어나면 어떡할까? 섬뜩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이 제인이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처럼 또 서로에게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주지 않을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인이라는 인물은 그 중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불안을 남한테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억압으로 작동하고요. 또 반대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믿음직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정세랑 작가는 이만큼 가까이로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으면서 이름을 알렸지만 사실 그 데뷔는 판타스틱이라는 장르 문학 잡지로 했다고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그녀가 쓴 작품들에는 늘 예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발상이 보입니다. 제인 제욱 제운에서도 이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초능력을 갖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소설을 보면 이 등장인물들이 귀신을 본다거나 또 퇴마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외계인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 판타지와 또 이 현실의 이야기를 잘 버무려 놓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판타지적 요소들보다 더 판타지적이었던 것은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이었습니다. 현실에 저렇게 다정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세랑 작가의 소설을 읽고 그런 좀 따뜻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들, 그런 행동들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추천해 드리는 거였는데요. 제인, 제욱, 제우는 초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한 우연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라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제인의 이야기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욱, 제운이도 또 이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제욱과 제운의 이야기를 한번 또 조명해 보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인, 제육, 제운의 마무리는 제가 이 시를 좀 읽어드리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누구의 시냐면요. 폴란드 시인인 아담 자가예프스키입니다. 제가 이 시집을 2012년 나왔을 때 봤는데요. 시집의 제목이 참 그 자체로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네, 거기에 실려있는 시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 위안이 있다. 타인의 음악에서만, 타인의 시에서만, 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저는 이 시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르트르의 명제죠.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전복적으로 역전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들과 서로 싸우거나 혹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타인들이야말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이 바로 타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자기 내부 안에 자기도 모르는 자신들이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것처럼 그 각자의 내 안에 존재하는 타인들이 서로를 구원함으로써 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이 시로 이번에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낭만서점 특별편 세 번째는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애썼다 이런 마음 가져주시면 저로서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은 5월 5일인데요. 그때는 새로운 낭만서점 진행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후임 진행자에 대한 힌트를 제가 저번에 하나 드렸잖아요. 낭만서점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자입니다. 네, 남자 둘이서 진행하는 낭만서점 과연 어떨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역할 담당을 분명하게 나눴습니다. 저는 서점을 맡고요. 새로운 진행자께서 낭만을 맡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충만한 감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낭만서점 특별편 세 번째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